네,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녹음되는 만화클래식 236편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평시 한번 연결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부득이하게 원래 이 멘트를 쳐주시는 성인수 작가님께서 목이 완전 맛이 가셔서 제가 지금 진행을 맡고 있고 성인수 작가님과 함께 박이나 SWA 서울 웹툰 아카데미 이사장님 그리고 한국만화가협회 산하 만화문화연구소장이신 이재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진행해야 된다고 진행을 하세요. 진행을 잘 못해요. 제가. 이게 감기는 아니거든. 감기는 아닌데 네. 목이 이상하게 건조해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건조해서 목이 나가가지고. 그렇다니까요. 음주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아니요, 저 술도 많이 안 마시고 그날도 그거 역류성 식도염 있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있죠. 역류성 식도염이 맞아요. 심해지면 거기다 건조한 게 겹치면 거의 지금 성수의 월세를 60씩 내는데 거의 잠방처럼 쓰고 있어가지고 집에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야. 들어가면 세탁기 돌려놓고 씻고 자고 끝이야 그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낙후된 환경에서 자다 보니 목이 나가게 돼서 다비님한테 한번 시켜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그냥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 됐나요? 지난주에 녹음하고? 그렇죠. 일주일 정도 됐죠. 딱 일주일 정도 됐는데 어떻게 이재민 평론가 일주일 동안 또 나 뭐 했지 하지 말고 뭐 하셨어요? 저는 동생이 생일이어서 동생 생일 선물로 뭐 줄까 그랬더니 나는 이제 필요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해탈했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동생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서 이제 다른 이제 그냥 속세 그런 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는 그냥 살련다. 뭐 절로 가시는 아니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공무원인데 발령이 다른 데로 갔는데 원했던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나게 돼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냥 이제 속세와의 모든 연을 멀리 끊고 가시는구나.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원래 몰랐거든요. 그 소식을 몰랐어요. 그래서 네. 연락했다가 알게 돼서 그래. 그러면 우리 형제 사이는 좀 더 애틋해지겠구나. 형제들은 원래 안 보면은 조금 이제 보고 싶어지니까 1년에 한 번만 보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사장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이 데스카 오사무 녹음을 하다가 네.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맞아. 왜? 아니 갑자기 뭐야 이게 얘기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는데 얘기 못한 것도 있고 너무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 그 초반에 두루마리 그림 있잖아요. 거기 이제 역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두루마리 만화 그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일주일 내내 꽂혀 계셔요. 네. 그래서 지금 얼룩소라는 매체가 있어요. 거기에 망가의 계보라는 글을 혼자 연재를 하고 있는데 얼룩소에 들어가서 제 이름으로 검색해서 망가의 계보를 좀 보시고 얼룩소에 가입해 주세요. 얼룩소 가입 무료거든요. 네, 무료니까 좀 들어와서 가입해서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뭔가 약간 보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뭐 되게 택도 없는 보상이지만 몇백 원, 몇천 원 이렇게 나오죠. 근데 글쓴이들한테.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새로 신규 가입자가 많아지면 보상이 좀 쏠쏠하대요. 저는 뭐 별로 그래 본 적 없지만 그래서 지금 2화까지 연재하는데 와 내가 무슨 일본 고전문학 근세문학 연구자가 된 것처럼 또 이상하게 그런 데 꽂혀가지고 들여다보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되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진짜 재밌어요. 정말 재밌고 왜 일본이 이제 알았어. 왜 일본에 이를테면 판타지한 이야기들이나 환상적인 이야기들 이런 여러 가지 같은 말이구나. 여러 가지의 다양한 만화들이나 그런 대중문화 콘텐츠가 발전할 수 있었는가. 쉽게 얘기해서 대중문화 콘텐츠가 발전할 수 있었나. 그 힘이 어디에 있냐면 전부 다 에도시대 때 있었던 거라는 거를 거기에 뿌리를 두고 그런 뿌리들이 이후에 계속 시대가 바뀌면서 재빠르게 미국의 대중문화도 재빠르게 받아들이고 그걸 또 믹스하고 하는 이런 힘들이 그 출발점은 에도에 있었다. 에도라는 게 깜짝 잠시만요. 놀랄 만한 그 시대 이야기는 다음에. 100만 명 도시였다니까. 어. 막 런던, 파리 이런 데가 25만, 50만 뭐 이거 한 거 같은데. 네. 이게 네, 되게 큰 도시여서 그 도시가 크니까 거기에 수많은 서민들이 있었고 그 서민들을 위한 대중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애홍이라는 매체였고 애홍이라는 매체가
굉장히 그림을 기반으로 한 매체였기 때문에 결국 그림으로 이야기하기라는 방식에 친숙한 일본인들이 대거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일본 망가의 계보다라는 글을 지금 쓰고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1화, 2화 썼고 이거를 이제 3화는 쓸 거야 이번 주에 3화. 이거를 저희 녹음 끝난 당일부터 그때 그러니까 단어를 하나 잘못 말하신 건 아닌데 단어를 하나 기억 못 하신 게 있었어요. 그 두루마리 만화를.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내도록 그거를 막 정리하시면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번에 밥 먹으러 갈 때 난 이런 거 연구를 하는 게 나한테 맞나 봐 이러면서 일주일 내도록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네. 이게 정말 다양한 너무 이름과 이 부르는 게 되게 다양해요. 그냥 우리가 에도 시대 때 그림책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쓸 수 있는 게 애홍이잖아요. 네. 근데 애홍이 쿠사조시 계열이 있고 요미온 계열이 있고 애홍의 쿠사조시 계열에 에조시가 있고 에조시에 아까옹이 알았어요. 있고 쿠옹이 있고 아옹이 있고 키묘시가 있고 곡한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막 나오거든. 네. 와 이거 뭐냐 하나하나 살펴볼 때마다 보통 한 몇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죠. 연구를 하려면 계속 뒤져보고 뭐지 내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아까옹과 쿠롱 아옹의 차이를 이해해야 되잖아. 근데 와 진짜 요새 나는 정말 뭐에 감사하냐면 그 디플이라고 네, 번역. 자동 번역기 없었으면 내가 진짜 못했겠다. 네. 그걸 통해서 번역하면서 하고 계시는군요. 네, 뭐 그것도 보고 나와 있는 번역돼 있는 책자도 보고 또 의외로 한국의 일문학과 이런 데서 논문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소설 쪽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진짜 하고요. 다음에 다룰 기회 없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왜 말하셨어요? 이하라 사이카쿠라고 다음에 하는 밥 한번 먹자처럼 해가지고. 이하라 사이카쿠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네. 17세기 소설가예요. 그 사람이 낸 책이 호색 일대남이라는 책이 있어. 재밌겠다. 그러니까 내가 재밌으니까 얘기해줘. 1682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책이 이 호색 일대남이 내용이 뭐냐 하면 부잣집에 그러니까 에도라는데 상업이 발달하니까 상업을 하는 상인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늘 호색한 짓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일본의 그런 뭐 네네. 문화들이 발전을 하지 않았나? 근데 이게 보면은 근데 그냥 호색한 이야기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1682년도에 에도라는 도시에서 도시 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존인들의 삶과 그 환경들을 디테일하게 묘사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소설 플러스 그림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사파가 들어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하지 않았나. 그게 그렇습니다. 또 판화랑 엮이면서 대량 생산 될 수 있고. 그게 이제 여기서 우키요에라고 있는 판화가 나오고 판화의 역사가 나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도 때 목판으로 대량 인쇄돼서 그게 재책되고 그게 동네마다 있는 서점, 그 홍야라고 하는 서점에서 팔리는데 당연히 책이 비싸니까 책을 빌려주는 카시홍야가 나와서 카시홍야에서 책을 빌려주는 문화가 에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물론 조선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죠. 조선에도 있었는데 조선과 에도가 달랐던 핵심적인 건 뭐냐면 도시 크기 차이야. 그렇죠. 그리고 저기 에도에서는 확실히 유교 문화가 이를테면은 도쿠가와가 바쿠를 만들면서 수많은 사무라이들이 그 다음에 전부 다 중산층 관리자로 전직을 하거든요. 전환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 에도에서도 유교 학자들이 있어서 우리도 조선처럼 유교로 돌아가야 된다 계속 주장하지만 그게 대세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실용적인 학문들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상업한 돈 많이 버는 애들이 장땡이었고 그런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위한 소위 존인들을 위한 문화가 뭐 가부키가 됐건 뭐 라쿠고가 됐건 계속 문화가 만들어졌던 게 에도의 문화의 특징이고 한국은 아깝죠. 그래서 한국에도 정말 장편 소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 150편 책인가 180편 책인가 되는 국문 장편 소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완전 명나라로 가서 몇 대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판타지한 소설이야. 근데 그런 소설이 있었는데 다 대부분 그런 소설들이 제목 완월회맹연이라는 거야. 완전 모르는 거다. 완월회맹연이라는 건데 나 머리 진짜 좋다. 이걸 기억을 왜냐하면 내가 좀 전에 검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궁에서 그 궁인들이 계속 이렇게
베껴 써서 필서. 책자를 만들어서 궁에서 주로 양반들만 돌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지 않아서 대중문화로 내려오지 못했었던 거죠. 분명히 있었지만. 존재는 했다. 아, 네. 아깝죠. 대중문화를 좋아하는 우리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다비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좋은 얘기예요. 다음에 진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들어보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네. 다비님. 네. 저는 저번에 나온 일본 뭐 투어를 가자라는 얘기를 갑자기 성인수 대표님께서 그러면 기획서를 써와라 하셔가지고 갑자기 왜냐면 난 일본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하면은 파이팅. 저도 드는데 네. 옆에 계신 이사장님께서 갑자기 그러면 오사카도 좋은데 키타키슈에 뭐 마츠모토 레이지 보러 가자 이런 얘기도 하셔서 뭐 후보를 여러 군데 두고 지금 짜보고 기타 있다. 큐슈 만화박물관에서 모리카오로 원화전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1월 말일까지에.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기타 큐슈 비행기를 검색해 봤더니 갈 수 있는데 비행기가 24만 원인가 26만 원인가 싸더라고. 그래서 일단 한번 투어 겸 한번 그러니까 뭐 사전 답사 겸 3월표가 싸요. 모리카오루 저는 1월 말에 끝난다니까요. 모리카오루의 밑그림, 콘티, 원화가 다 전시가 돼 있고 야, 그 진짜 볼만하겠다. 콘티 복사본을 판매를 해. 오. 아니 모리카오루가 누구냐 하면 알잖아요. 그럼요. 엠마 신부 이야기. 그 문양 오타쿠. 네.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의 드레스를 그리고 싶어서 엠마를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문양을 그리고 싶어서 신부 이야기를 그린 그 분의 그 선생님의 필체를 볼 수 있는 게 며칠 안 남았다니까. 네,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댓글이 있어가지고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루이스 문님께서 234편 전평시 데즈카 오사무 일부 편에 또 듣다가 우선 댓글 먼저 남겨봅니다. 만화 투어 부산에서 배 타고 출발 대환영입니다. 거기다 배 안에서 강연이라니 완벽하네요라고 달아주셨고 큰일 났네. 안 그래도 만화책을 읽고만 있다 보니까 만화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작가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가고 싶은 바람이 있었는데 우리 시대 만화가 열전이라는 신간 소식이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제 1,000원 같이 후원을 해주셨고요. 이분은 뭐 매번 방송 들을 때마다 한 1,000원씩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 네. 저는 얼룩소에 꼭 가입을 해서 제 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근데 지금 이제 큰일 났어.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기획서는 짜보고 있다.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이게 가면 되죠. 뭐가 문제야. 우리 비하인드에서 있었던 얘기는 갔다 와서 푸는 걸로 하고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댓글 또 하나 있는데 다비님 하나 읽어주시죠. 제가 목이 안 네, 좋아서. 루이스문님께서 또 같은 데스카 오사무 1부에 또 달아주셨는데 데스카 오사무 하면 철인소년 아톰밖에 몰랐는데 이번 전평시 들으면서 일본 역사와 함께 데스카 작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들으니 흥미진진하면서도 전혀 몰랐던 것들까지 알아가는 재미에 여러 번 청취하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전평시 유튜브에 가시면은 이제 진짜 만신 데스카 오사무 이야기 1부에 아이디가 마이클 식스틴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생각 없이 키리토 창가 봤다가 감탄했던 옛 기억이 있다면서 그런 거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이러셨습니다. 어쨌든 최근에는 지금 데스카 오사무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연결해서 다뤄야 돼서 쭉쭉 하다 보니까 이 전평시 관련해서 댓글이 좀 많은데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그리고 들으시고 나서 드는 생각이나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또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코너 만드시는 거 PDF 관련해서 PD분들한테 그 질문 남겨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남겨주시면은 PD님들 전달 드리니까 맞아요. 네, 반드시 아직 안 달렸어요. 남겨주십시오. PD님들께서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좀 궁금하신 부분들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가 지난주에 제가 한 335명인가 이랬었는데 네. 오늘 기준으로 녹음 들어오기는 348명. 또 10명. 오. 하루에 한두 명씩 늘고 있어요.
제가 거의 한 10분에 한 번씩은 새로 고침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도파민 스위치야. 약간 그 예전에 텀블벅 클라우드 펀딩 할 때 네. 1초에 한 번씩 새로 고침한단 말이야 사람이. 그때 같은 그 기분으로. 오늘의 근황은 얼룩소 가입과 그다음에 유튜브 구독.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사촌 동생이 유튜버인데 네. 유튜버라고 해야 될. 근데 전문성을 가지고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사촌 동생이 한 1,500명이에요 구독자가. 내가 사촌 동생보다는 많아야 되지 않겠어?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데스크하우스 사무 남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70년대 문턱까지 함께 변화하는 일본 사회와 함께 데스카 오사무에 관한 이야기를 좀 알아봤습니다. 저도 1, 2부로 나눠질 줄 몰랐는데 아무래도 방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리고 꼭 필요한 얘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좀 얘기가 길어져서 1, 2부로 나눠지게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70년대를 기점으로 데스카 오사무가 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뭐 이렇게 해서 데스카 오사무가 망했어요. 근데 어떻게 망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그런 것과 함께 7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좀 더 다양해진 만화와 다양해진 이야기를 가진 만화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데스카 오사무는 물론 만화도 하지만 애니메이션 쪽에도 좀 힘을 많이 실게 됩니다. 그러면서 쫄딱 망하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 사람이 어떻게 재기에 성공하나 어떤 작품을 통해서 재기에도 성공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다시 90년대까지 90년 전이죠. 90년 전까지 80년대 말까지 작품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망했나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우리가 데스카 오사무 얘기할 때 네. 그 얘기했었잖아요. 은근히 쫀쫀한 사람이다. 쪼잔하고 쪼잔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가 굴러떨어졌다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궁금해서 진짜 어떻게 썼는지를 찾아봤어요. 뭐라고 썼냐 하면 이건 본인 책에 쓴 얘기예요. 만화가의 길이라고 데스카 오사무가 자기가 쓴 자서전인데 1959년도부터 극화가 유행해서 60년대 극화가 크게 유행을 하죠. 네. 네. 얘기한 것처럼 극화가 대여점에 넘쳐나고 내 스태프들까지도 이 30권의 극화를 빌려다 보게 되자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던 나는 노이로제가 심해져서 어느 날 2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전쟁 이후에 일본이 고도 성장을 이제 들어가는 초입에서 일본 수상이 이제 전후는 끝났다라고 55년째. 얘기할 정도의 그런 시대가 되고 그러면서 그때 도시로 모여들었었던 소위 근로 청년들이 매일매일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만화방에 가서 극화를 빌려보는 일이었어요. 몇십 권씩. 그래서 그런 유행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이 퍼지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데스카의 스태프들도 만화를 빌려다 보는 걸 보고 노이로제가 심해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 만화가 안 팔리는 건 아니잖아. 아죠. 내 만화는 계속 청탁을 받고 열심히 연재를 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왜 내 스태프들이 재밌다고 극화를 볼까에 노이로제가 걸린 거죠.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의사가 3년 요양하고 그리고 좀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라는 그런 권유를 받았어요. 옛날 얘기예요. 우리 그렇죠. 요새 얘기가 거의 한 아니라. 60년 전 얘기죠. 네. 그래서 59년도 10월 4일에 결혼을 합니다. 네. 결혼을 하고 결혼할 때 그리고- 처방전 있었을까? 말 잘 듣는다. 말 되게 잘 들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좀 더 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61년도에 의학박사 학위를 네. 취득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뭘 하냐 하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였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내 만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데스카 오사무 프로덕션 동화부를 만들어요. 자기 프로덕션에. 그러니까 원래 자기 프로덕션이 있었어요. 이게 되게 재밌게도
59년도에서 60년대 그때쯤 일본 만화가들이 대형 만화가들이 많이 프로덕션을 만들었어요. 시라토 산페이도 프로덕션을 만들고 미즈키 시게루도 프로덕션을 만들고 만화 만드는 스튜디오인 예, 거죠. 예. 예. 대형 스튜디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근데 거기에 동화부를 만든 거죠. 그게 말하자면 지금 웹툰 스튜디오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 인기 작가들이 자기 스튜디오 만드는 거랑 비슷한 흐름이 네, 있었던 그런 거죠. 흐름이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에 일본에 있었고 그쵸. 뭐 사이토 다카오 프로 네. 같은 데를 만들어서 사이토 다카오 프로는 아직까지도 네, 지금도 있죠. 운영하고 있어. 선생님 안 돌아가셨나?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계속 그런 회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61년도에 동화부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데스카 오사무 프로덕션 이름을 62년도에 무시 프로덕션으로 바꿔요. 그래서 땅을 사고 스튜디오 사옥을 짓고 카메라까지 구매를 해요. 본격적이었네요. 네.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자기 돈으로 한 거예요. 그쵸. 자기 돈으로. 사이토 다카오 네. 선생님 2021년 9월 네, 24일. 맞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어도 프로는 계속 그쵸. 돌아가고 작품은 계속 나오고 나오고 있어요. 있죠. 박봉성 선생님도 그렇고. 참고로 고르고 13만. 네. 네. 그래서 설립한 지 1년 만에 단편 애니메이션 어느 거리 이야기라는 걸 만들어요. 1962년도에. 그리고 나서 만들어 봤더니 한번 돌려봤더니 자신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진짜 단편이 아니라 마치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이 계속 방영되고 있는 것처럼 일본 TV에서 매주 내 만화가 움직였으면 좋겠다. 내 만화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일본의 첫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인 철환 아톰을 1963년 1월 1일 날 후지 TV에서 방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최초예요? 일본산. 최초의 TV 시리즈 애니메이션. 일본에서. 일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랑 맞물리는 게 도쿄올림픽이랑 맞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만든 우리 컨텐츠가 우리 텔레비전에 나와야 된다. 이게 되게 필요했던 되게 거예요. 공교롭게 88년 한국 올림픽이 결정되고 나서 그때 5공화국 정부에서 이제 88년에 한국 올림픽을 하는데 TV를 보니까 다 일본 애니메이션만 있어. 우리 애니메이션이 필요해. 그래서 KBS에서 나 얘기해서 또도리까치도 만들고 둘리도 만들고 전도사 그랬었어. 만들고 똑같아요. 그랬죠. 네. 똑같아. 그렇죠. 네. 그 미국 것만 나오고 있으니까. 네. 참고로 일본 도쿄올림픽은 1964년. 64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 왜 이제 일본의 TV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TV 애니메이션 철환 아톰이 더 가능했냐 하면 아마 검색해 보세요. 그 일본 왕의 황태자의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쇼와 덴노의 아들이죠. 지난번에 죽었었던 아직 살아있나? 잘 살아있어요. 왕위를 이양을 했죠. 네. 그래 이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쇼와덴노의 아들이 이 헤이세이 시대에 있었던 그 왕인데 평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일본에서 화제가 된 거예요. 원래 일본의 왕실도 왕가에 있는 사람들, 자기네 뭐 귀족들하고만 결혼을 했었는데 네. 이 사람이 미치코 아마 네, 미치코. 황태자가 맞아요. 그럴 거예요. 미치코 상황하고 지금 이분이 굉장히 그 현대적인 교육을 받고 미국의 교육을 받고 했던 요새 말로 완전 모던 걸이었거든요. 이분하고 결혼을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돼서 그 결혼식의 생중계를 보기 위해서 TV의 보급률이 확 올라갔어요. 그게 몇 년이에요? 1958년 59년 요때. 그렇죠. 그러니까 자 봐봐요. 이제 스토리를 이어보면 1950년대 한국전쟁 특수로 인해서 드디어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해. 공장이 돌아가면서 농업에 종사했던 인원들이 공업으로 들어오고 상업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씩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 일본이 이제 미군정이 빠져나가고 일본이 자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시대하고 맞물리면서 일본이 고도 성장하고 그리고 이 새로운 TV가 보급되는 게 50년대 후반이었고 그리고 64년도에 올림픽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아마 만박이 네, 70년 오사카 만박도 그 뒤에 있고 네. 이러면서 TV의 콘텐츠가 굉장히 흥하는데 그때 최고로 흥했던 TV 콘텐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슬링? 레슬링, 아톰. 프로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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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프로야구 레슬링이 가장 왕정치 나오고 여기서 그때구나. 야구 얘기를 롯데 가장 흥했던
가장 흥했던 그 콘텐츠예요. 그래서 그 일본의 만화 보시면 그 일본 주간지 창간될 때 창간호 주간지의 표지가 전부 다 스포츠 선수들이에요. 주간 썬데이인가 거기 주간 뭐 썬데이, 네, 뭐 주간 매거진 이런데 선수가 만화 캐릭터가 아니라 스포츠 선수였어요. 그 정도로 인기였다는 아이랑 거죠. 같이 이렇게 막 서 있고. 그렇죠. 그런 시기에 데스카 오사무는 내 만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갈고 비용도 적어도 괜찮아. 그다음에 스폰서 니들이 과자 스폰서 붙여서 뭐 해 얼마나 줘, 뭐 50만 원인가 얼마만 줘 하고 시작을 했던 거죠. 영업사원을 겸했던 거죠, 말하자면. 내가 만들면서 제작비가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이때 데스카 오사무는 효율적으로 그리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제작비가 무지하게 들어갔다고. 처음엔 헤매요. 그 헤매면서 일본식의 리미티드 애니메이션과 그다음에 뱅크 시스템을 정착을 시키는 거예요.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은 뭐냐면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은 초당 프레임이 정확하게 똑같은 프레임을 써서 똑같은 유려한 움직임을 내는 거고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은 어떨 때는 5초 동안 한 그림만 보여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셀의 개수를 다양하게 하면서 단가를 줄이고 뱅크 시스템은 뭐냐 하면 변신 시스템, 출격 시스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킵해놓고 아톰이 쓴다. 날아갈 땐 계속 똑같은 모양으로 날아가는 거죠. 이런 비용을 절감하는 형태의 애니메이팅 방식을 개발해서 그게 이후에 일본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쏟아질 수 있게 했던 배경이 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메이지 제과랑 같이 해서 아톰 과자도 내고 거기서 미리 돈을 땡기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이 애니메이션을 방영할 건데 여기에 맞춰서 캐릭터 상품을 쓸 수 있게 해줄 테니 돈을 미리 내라. 제작비에 그걸 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일본의 이후에 모든 만화에 만들어지는 만화와 애니메이션과 캐릭터의 생태계를 이때 다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이거예요. 가장 인기 있는 출판 만화 원작으로 매주 방영되는 TV에서 방영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그 애니메이션은 제작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의 방법과 그다음에 뱅크 시스템을 활용을 한다. 재활용을 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온 거는 스폰서를 통해서 이걸 캐릭터 비즈니스하고 연결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일본의 어떻게 보면 만화와 애니메이션과 캐릭터의 생태계거든요. 지금 원피스가 하고 있는 거네. 그때 만들어졌죠. 이게 그러니까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1963년도 1월 1일부터 시작된 일본의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천원 아톰이 어땠겠어요? 폭발적인 인기를 끌죠. TV 애니메이션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수많은 방송국들이 그때 유행했었던 만화 판권을 사서 전부 다 애니메이션 회사한테 딴 말도 안 해요. 데스카처럼 우리도 만들어줘. 데스카처럼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하게 됐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TV 애니메이션 시장이라는 게 새로 생기게 된 거죠. 딱 보면은 이 63년, 64년, 65년 요때는 그렇게 막 장편을 연재하거나 그러는 기간은 아니에요. 단편은 하더라도 이 시기에만 딱 조금 공백이 있건 만화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때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다 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렇죠. 미친 듯이 한 거지. 네. 그리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도전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계속 지금까지는 흑백이었잖아요. 그쵸. 흑백. 네. 그 다음에 정글 대제를 컬러로 제작하기 시작해요. 64년에 정글 대제를 이제 컬러로 제작하기 시작하고요. 65년에 마그마 대사하고 원더3를 연재하고 그리고 65년도 10월에 정글 대제 일본 최초의 컬러 TV 애니메이션인 정글 대제를 반영을 하죠. 그리고 65년도에 무슨 일을 하냐 하면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65년도에 새로운 만화 잡지를 창간하는데 무슨 만화 잡지를 창간을 해요? 코모를 창간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무슨 작품을 연재해요? 불새를 연재하죠. 코무는 저번에 컴이라고도 하면 컴 네. 매거진하고 컴이라도 읽고 일본 발음으로는 코무라고 쓰고 그건 어떻게 읽으셔도 괜찮아요. 네. 만화집 가로랑 같이 얘기할 때 자주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요. 62년도부터 시작해서 63년도에 철화나톰 방영, 그 다음에 65년도에 정글대제 컬러 제작, 이게 외부에서 모든 스폰서십으로 돈이 해결됐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어느 정도 그리고 심지어 콤은 100% 자기 돈으로 만든 잡지예요. 그리고 이제 64년도에 동경올림픽이 개최되고 동경올림픽 개최되면서 이제 완전히 고도 성장을 하면서 소년 매거진, 소년 썬데이라는 주간 잡지들이 창간이 되고 그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시라토 산페이도 나오고 극화도 유행되고 카운터컬처로 극화가 유행되고 그러니까 데스카 오사무도
굴러 떨어진 기억이 이제 59년에 미리 굴러 떨어지셨죠. 스트레스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청년 만화, 그다음에 극화적인 감성을 담은 만화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출발이 67년도에 소년 썬데이의 도로로를 연재해요. 아 도로로 최근에 애니메이션 리메이크 된 거 반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잠깐이라도. 맞죠. 아직 저는 못 봤어요. 저도. 아 근데 그게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지점이 저희가 이제 이 데스카우 소문 끝나고 하면 제가 도로로 애니메이션 리뷰를 한 편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원작이 데즈카 오사무잖아. 네. 그러면은 데즈카 오사무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 세대들이 애니메이션 만들면서 시행착오 겪은 뭔가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즈카 오사무 원작의 애니메이션을 다시 만들고 있으니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데즈카 오사무 때문에 생겨난 그 시스템이 또 계속 발전됐을 거 아니에요. 그 발전된 시스템으로 데즈카 오사무 원작을 만들고 있으니까 스토리도 많이 정리하고 그 표현하는 방식도 많이 기술적으로 네. 발전됐는데 그게 서로 영향 줬던 거에 또 영향을 서로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메아리처럼 되는 거예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대목임이 생기는 그쵸. 거죠. 예. 네. 되게 흥미롭게 일단 우리 67년도에 도로로까지 연재하면서 네. 자신의 작품을 바꾸죠. 요괴 이야기를 구체화시키죠. 네. 그 전에 요괴 이야기의 데이트작은 65년도에 미즈키 시게루의 개개의 개개의 기타로가 데이트작이 있었고 그러니까 요괴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을 탐구하던 데스카 오사무가 비과학적인 얘기를 시작을 해서 이런 어떤 판타지의 세계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아톰이랑 좀 달랐던 게 쟤는 피지컬적으로 비극이야. 오로로는. 그러니까 아톰은 아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파괴되지 않는 신체를 네. 가지고 네. 있는. 그런 마음이 아픈 네. 그런 애 없는 도로로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른 거예요. 이 뿌리가 다른 거예요. 다른 어. 뿌리에 있었던 작품을 받아들이고요. 자, 그리고 68년도에 이제 드디어 극장판 애니메이션 제작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40세가 되던 해예요. 68년이 데스카 선생이 데스카 프로덕션을 또 설립을 하고 69년도에 성인용 극장판 애니메이션 천일야화라고 불리우는 이제 천일밤의 이야기죠. 천일밤의 이야기를 개봉했는데 정말 저 이거 여러 번 봤는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네, 실패해요. 데스카 스타일이 실패해요. 아니야 그림이. 조금 그러니까 극장용 애니메이션이니까 굉장히 유려하게 만들었던 거죠. 마치 헐리우드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처럼 동작이나 기타 등등을 유려하게 만들었는데 데스카 오사무에 익숙했던 어떻게 보면 관객들에게는 실패할 수 있는 태생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어떻게 됐건 데스카 오사무는 내 작품이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만화가 어른들을 위한 것으로 확장돼야 된다는 생각에 70년에 크레오파트라를 또 개봉을 해요. 그리고 또 망해요. 이렇게 콤에서 돈 까먹었죠. 그 다음에 뭐 TV 애니메이션에도 딱히 큰 돈을 벌지는 못했겠죠. 그리고 천일밤의 이야기나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에서 쫄딱 망하죠. 그래서 바로 1970년에 도산을 하게 돼요. 무시 프로도 도산을 하고 무시 프로덕션도 도산을 하고 더 이상 꼬라박을 수 없게 됐고요. 네, 그래서 1973년에 데스카 오사무가 얼마의 빚을 졌냐 하면 그때 당시 돈으로 1억엔의 부채를 짊어지고 집 다 팔고 부인과 같이 전셋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세상에. 자제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었죠. 계시고 네, 있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데스카 오사무의 드라마틱한 일이 시작이 돼요. 그 정도 성공을 했는데 실패를 하면 그냥 보통은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거 내 IP나 관리하면서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7080 되는 거지.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네. 근데 전셋집으로 이사해서 아침 6시 반에 기상해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그렸을 것 같아요? 10시. 10시까지 그렸을 것 같아요. 10시. 6시 반에 기상해서 오후 새벽 2시.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만화를 3시. 그렸어요. 상상을 벗어나는구나. 네. 매일매일 만화를 그렸어요. 아니 엊그저께 그러니 일찍 돌아가시지. 네. 일찍 죽지. 잠을 안 주고 세상에, 오시는데. 와. 엊그저께 그 다큐멘터리 한 편 보고 왔는데 그걸 보면서도 그 생각했거든요. 와, 내가 이때까지 해온 건 열심히가 아니구나. 이렇게 열심히 살면 죽는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더 심한 것 같아. 그래서 만든 게 첫 번째 작품이 블랙잭 73년도. 74년도에 새눈박이가 간다. 75년도에 붓다.
혹시 뭐 블랙잭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데스카 오사무의 초걸작 중 하나가 붓다예요. 네. 네, 그렇죠. 그죠. 네, 붓다는 지금 한국에 단행본으로 나와 있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76년에는 무라고 하는 거, 뮤. MW 무라고 하는데 그게 한국에 번역이 됐는데 절판이 돼서 구하기는 어려운데 이것도 정말 이북 있지 않아요? 문제작이에요, 문제작. 이북으로 이북 다시 있을 나왔을 텐데. 수 네. 있어요. 이북은 있어요. 네. 그리고 76년도에 이제 불새 연재를 재개하고 그리고 77년도에 최초의 데스카 오사무 만화 전집을 출간을 해요. 음. 그래서 자기 수필도 만들고 그리고 80년이 되면서 52세의 데스카 오사무가 장편 애니메이션 불새 2772를 극장에서 공개하고 84년도에 실험 단편 애니메이션 점핑을 만들어서 자그레브 페스티벌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고 그 다음에 85년도에 낡아빠진 필름을 만들어서 히로시마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해요. 그 당시 세계 3대 페스티벌이 자그레브 페스티벌, 그 다음에 히로시마 페스티벌, 앙시 페스티벌. 예, 근데 지금 앙시만 남았어요. 그렇죠. 앙시만 남았죠. 근데 이때 두 개 페스티벌을 석권을 한 거예요. 단편을 만들어서. 그리고 88년도에 60세의 나이로 숲의 전설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다시 자그레브에서 상을 타요. 네. 그리고 88년도에 만 60세가 된 데스카 오사무 선생님이 배에 심각한 통증을 느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담당 의사가 이제 아무 말도 못하니까 데스카 오사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의사였습니다. 만화가가 안 됐다면 선생님처럼 의사가 되었겠죠. 제 병은 제가 잘 압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위암이었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다음날 2월 9일 여전히 3편의 작품을 연재하다가 세상을 떠났죠. 한순간도 열심히 안 산 지점이 없네. 쉬락을 했는데 의학 박사가 됐다는 것부터가 일단 거기서도 약간 이게 뭔 소리지? 아니 노이레즈로 굴러떨어지고 의사가 쉬라고 그러고 결혼하라고 그랬는데 더 공부한 거잖아. 그쵸. 더 공부하고. 기질이었네요, 기질. 그렇게 안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망하고 나서도 보통 재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보통 열심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매 순간 자기 인생을 걸어,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뭐 그냥 해다가 망하면 뭐 할 수 없지 뭐 이런 기질도 있었을 거야. 왜냐면 어릴 때 너무 잘 살았으니까 네. 망한다는 게 뭐 망하면 다시 잘 사는 경우를 살아봤으니까 저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런 기질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것과 함께 그 아까 말씀하셨던 사람들이 내 작품 안 봐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진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을 했던 사람인 건 분명하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계속 새로운 길을 개척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 난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저번에 이제 과학과 비과학으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이 됐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 더 과학적인 거에 집착했을 것 같거든요. 원래 그렇게 돼요. 왜냐면 내가 하던 거죠. 잘하던 거. 내가 잘하던 거고 아무도 못하는 거니까. 그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이과남이잖아. 근데 딱 보니까 이제 눈치챘겠죠. 사람들이 저런 비과학적인 얘기에도 뭔가 매력을 느끼고 그걸 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나의 권위,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명성 이런 거보다 작가로서 창작자로서 내 만화도 저렇게 해보고 싶어라는 그 용기가 더 앞섰다는 거니까 이거는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그렇게 하긴 진짜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로 냈을 때 사람들은 좋아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손가락질 했을 거거든. 이거는 내가 알던 데스카가 아니야.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숙이는 거냐, 너가 진 걸 인정, 패배 인정, 막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런데도 신경 안 데스카 오사무 쓰고 한물 같네. 그런 건데 그걸 계속했다는 것도 놀랍고. 그게 가능한 것도 놀라운데 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심지어 잘했어. 그리고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찾아보면 데스카가 이미 다 해놨다. 출판 페이지 만화 베이스로는 그 만화 뭐지? 유니콘 나오는 만화 있거든요. 유니코 나오는 그거. 주인공이 유니콘가 이런 건데 거기도 보면 우리가 페이지 여백이라고 하잖아요. 평소 네. 만화에서 그 여백을 우주 공간으로 다 디자인해서 보여주는 컷 만화가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그거 보고 있으면. 근데 이 사람은 이 바쁜 와중에 이 많은 걸 해내면서도 작품 만들 때 하던 거대로 안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창출해서 단편이든 장편이든 애니든 만화든 해냈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데스카 오사무 선생님을 존경하고 감탄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이제 극화가 인기를 얻어서 이제 그렇게 노이로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극화의 강점들을 고스란히 흡수를 해요. 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지. 진짜 스게가 보여주고 있는 그 표현주의적 표현들 이거 데스카 오사무가 다 흡수해서 불세해서 그런 거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라토 산페이 같은 경우에 보여주는 정말 막 목 잘리고 팔 잘리고 잔혹한 거 도로로에서 다 보여줘요. 그렇죠. 미즈키 시게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요괴 캐릭터 뭐 도로로나 새눈박이가 간다 같은 데서 보여주고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측면들을 보여줘 그러면은 아야코나 그다음에 아돌프에게 보한다. 키리토 창가나 이런 거에서 또 다 보여주고 결국 이게 뭐냐면 극화에서 데스카 오사무의 따뜻하고 과학적인 그다음에 이 모험과 SF에 집중했었던 데스카 초기 만화에 반대했었던 사람들이 개척했었던 흐름을 그거를 부정하지 않고 그래 대중들이 좋아하고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만화를 본다면 더 높은 연령의 사람들이 내 만화를 본다면 나는 한다.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작품을 통해서 도로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 일본 만화의 수많은 작품들 도로로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도로로가 그거잖아. 한쪽 눈 없고 가짜팔 속에 무기를 숨긴 무사의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가짜팔 그럼 뭐가 생각나요? 요즘은 아주 유명한 작품 가짜팔 강철의 그러면 앵무새사. 그거 아니 근데 아. 그 요즘은 베르세르크 가츠. 가츠도 있고 그리고 아키라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데스카 오사무가 만들어냈던 상상력에 일본 만화가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게 진짜 놀라운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모든 것의 중심에는 그냥 만화가 있는 것 같아. 그게 애니메이션으로 잠깐 바뀔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이 사람은 만화에서 다른 사람들 저거 하고 있으면 내가 안 해보고는 못 견디겠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그러니까 신기해. 이게 70년도로 훅 넘어가면서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무나 키리토 창가 같은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 작품들 보면 아니 이게 데스카 오사무 만화가 마저 할 정도로 정말 파격적이거든요. 무는 완전히 절대 악 캐릭터가 나오는 그런 만화고 데스카 오사무는 사실 절대 악이 없었어요. 그 아톰 보면 최근에 플루토로 재번역된 지상 최대의 로봇 보면 다 착해. 다 네. 순에 빠졌어. 맞아요. 자기의 정의를 위해서 하다가 그렇게 된 거지. 사정들이 다 있지. 근데 무는 완전 순수 악이 등장을 해요. 음. 그다음에 키리토 창가 같은 걸 보면 약물 나오고 동물로 사람이 변형하고 네. 그다음에 막 어마어마한 성과 막 폭력 이런 게 나오면서 이런 작품들이고 아야코 같은 만화는 더 충격적이에요. 아예 어느 한 촌락에서 그 부유한 집에서 자신의 아이를 가둬놓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작은 촌락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폭력들을 그리고 있고 이게 까라마조크가 도스토옙스키 작품에서 좀 따왔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작품들을 연이어낼 수 있었던 그런 힘들이 있고 그런 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장쾌한 서사적인 얘기를 풀어내잖아요. 우리가 데스카의 걸작이라고 모두가 얘기하는 불새, 그다음에 붓다, 그다음에 아돌프에게 고한다 이런 장편 서사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데스카 오사무가 가지고 있는 데스카 오사무 중반기 이후에 어마어마한 저는 힘들이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힘들로 인해서 일본 만화들이 어떻게 보면 데스카 오사무를 극복하고 따라가고 참고하고 하면서 일본 만화의 힘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데스카가 극화를 만나고 나서 본인의 이야기를 확장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데스카는 이게 본인 나라가 전범국이잖아요. 전범국에서 태어나서 전쟁을 겪은 일본인의 입장에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을 많이 그리기도 했는데 반대로 그 전쟁의 폭력성을 이 사람이 겪었잖아요. 일하면서. 그 입장을 아주 넓게 확장해서 전쟁 이외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어떤 일본이 가한 침략이나 전쟁 이후에 나타난 어떤 폭력성을 탐구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한 것 같은데 아야코나 슈말이나 무도 그렇고 그 자이니치 만화도 그렇고 그런 게 다 그게 땅굴인가 뭐 그런 긴 긴 땅굴 이런 만화였을 거예요. 못 본 거다.
본 건데 네, 어제 그 봤어요. 만화도 있어요. 근데 이제 미즈키 시게루나 쯔게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겪은 전쟁의 참상, 자기가 겪은 어떤 가난, 자기라는 개인의 이야기에 되게 골몰한 것 같은데 데스카 오사무는 자기의 입장을 엄청 확장해서 이러한 고통은 있으면 안 된다. 전쟁 같은 혹은 침략 같은 어떤 폭력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엄청 넓게 가져가면서 그런 침략이나 폭력의 양상을 좀 더 탐구한 작가가 아니었을까? 맞아요. 네, 네. 그런 방식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아돌프에게 고한다를 처음에 이제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거는 일본에서는 누구도 얘기 안 하는 난징 대학살이 네, 맞아요. 앞부분에 떡하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돌프의 고간다가 만들어졌을 때 시대면 벌써 수십 년 전이잖아. 네. 그때 가장 인기 있는 만화가가 일본군이 난징에서 대학살을 벌였다라고 규정하고 들어가는 만화를 그린 거거든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좀 그것도 되게 재밌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가 만신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있는 이미지가 약간 다른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데즈카 오사무는 평화와 인류와 이런 어떤 미래 세대를 향한 메시지를 던진 작가, 미래지향적인 희망을 던지는 작가. 그런 작가로 기억을 하는데 음. 데즈카 오사무가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아까 말했던 긴 땅굴이라는 그 작품이나 네. 이런 데즈카 오사무가 했던 다른 작품들에 되게 조명을 많이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렇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최근에. 그러니까 아톰이 여전히 앞에 나와 있고 정글 대제가 여전히 앞에 나와 있고 그 뒤에 후기 작품들은 그렇게 조명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되게 약간 다르다. 시각이 약간 다른 것 같다. 그게 데즈카 오사무가 아까 말씀하셨던 폭력을 다루는 방식이 주로 이제 후기에 의해서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네. 그걸 애써 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되게 신기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스카 오사무는 자신의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이 인류는 정말 전쟁을 벌이면 안 된다. 그리고 인류는 평화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후기에 구체적인 일본의 역사와 관련된 작품들, 그 다음에 타겟으로는 성인 타겟의 작품들을 만들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슈마리나 아야코나 무나 그 다음에 아돌프에게 고한다 같은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일본이 행했던 역사적인 문제들을 되게 직시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발전을 해 나간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서 조명되고 있는 작품들은 아무래도 최고의 히트작이었던 어린이용 두 작품에 한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데즈카 오사무가 남겼다는 작가 3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권만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정 직업을 깔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족이나 국민 그리고 대중을 바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 3원칙이라고 해서 뭐 정확한 번역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얼추 뜻은 통할 것 같아요. 뭔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데즈카 오사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애를 통틀어서 하고 싶었던 말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차별에 반대하고 그리고 폭력에 반대하지만 그 폭력을 그리는 방식에 있어서 이 폭력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 아니었을까? 그래서 데즈카 오사무 지금 한국에 번역돼 있는 책들 보면 책 앞에 서문처럼 영어로도 써 있고 한글로도 뭐라고 써 있냐면 맞아요. 이 만화가 흑인을 다루는 방식이나 그리고 원주민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에 봤을 때 못 미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이렇게 다뤄졌다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 데즈카 오사무도 시대 보정으로 봤을 때도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런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거지만 지금 좀 미흡한 점이 있으니 좀 양해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서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 데스카 사후에 그 아마 흑인을 표현하는 방법 블랙페이스 문제가 사후에 좀 논쟁이 됐어요. 그러면서 모든 전집에 그런 안내들이 붙고 있었죠. 아마 데스카가 살아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분명히 입장을 표명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추가적으로 이제 그 일본의 대중문화 콘텐츠들을 봤을 때 전후에서부터 시작한 대중문화 콘텐츠들을 봤을 때 한국의 입장에서 그 대중문화 콘텐츠를 보면 약간 물음표가 빵 떠오르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어떤 지점이냐 하면 이를테면은 전후에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전쟁에 쫓아갔던 나라고 음. 물론 거기서 그 평범한 사람들은 정말 많은 피해를 받고 많이 죽고 폭탄에도 맞고 했지만 원인을 따지고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이 딱 끝나고 천황이 천황이 오금 방송을 하죠. 네. 천황이 오금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졌다가 아니라 대충 요약하면 짐은 그 신민의 고통을 참 보고 참기가 어려워 전쟁을 중단하기로 한다가 요약이에요, 대충. 그리고 나서 뭐야, 우리 이제 전쟁은 끝났어? 그리고 되게 행복해 하다가 계속 폭탄 맞다가 그리고 나서 미군 딱 들어오면서 그거를 연구자인 존 다우어라는 사람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모든 일본인들은 허탈한 상태에 빠져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존 다우어가 허탈이라는 영어를 안 쓰고 교다스라고 하는 일본어를 써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교다스라는 상태에 빠져들었고 그들은 모두 다 교다스라고 이 자신의 전후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면 일본의 많은 콘텐츠들은 이 일본인들이 경험한 전후의 교다스의 상태에 기반을 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데스카 오사무의 작품은 그 교다스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데스카 오사무가 직접 이것도 역시 그 다른 데서 했던 자기 글인데 뭐라고 했냐면 종전을 알리던 천황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울려 퍼지던 8월 15일 밤 한큐 백화점의 지하홀에는 샹드리아가 위풍당당하게도 빛나고 있었다. 검게 그을린 가로변의 나무와 풀밭은 어디서 났는지 자잘한 오색 전구로 장식되었고 네온 사인마저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길 한가운데 멈추어 서서 그 광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살아있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8월 15일 오사카의 길 한가운데서 나는 복받치는 기쁨을 맛보았다. 아마도 나의 인생을 통한 가장 행복한 체험이었을 것이다. 그때의 기분은 지금도 또렷하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기쁨과 감동이었으며 이것은 지난 40년간 나의 만화 인생을 지탱해준 원동력이기도 하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공습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거리에 반짝거리는 오색 전구가 붙는 걸 보고 내가 살아있길 잘했구나. 정말 생명은 귀중하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와 허탈해. 나는 라고 생각한 교다스의 상태와 이건 되게 다른 완전 거잖아요. 다르죠. 예. 그러니까 데스카 오사무 만화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이 전후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였다라고 네. 생각해요. 저는 데스카가 저런 생각, 저런 발상과 그 발상에서 기반해서 뭔가 희망과 미래를 얘기하는 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잘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 궁핍하거나 뭔가 전쟁을 겪긴 했지만 그런 데서 자기 영혼이 다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반대로 그런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라는 이제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게 없잖아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찌개를 보면 사실 정말 가난했고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찌개의 작품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영혼이 닫혀 있는 상태의 작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거장이긴 하지만 지금 바라볼 때는 왜 저런 만화를 그렸을까 싶은 작품들 많고. 근데 그런 면에서 데스카 오사무와 비교해 보면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간 거가 데스카 오사무 같은 경우인 것 같다. 그렇죠. 그 데스카 오사무가 말씀 주신 대로 그냥 계급적으로 비판할 지점이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당연히 네. 있는데 근데 그게 어떤 주류 문화에 어떻게 녹아들었는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만화라는 게 일본에서 받던 취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그러니까 급이 있어요. 말하자면 문화의 급이 있단 말이야. 한국도 그렇죠. 네. 근데 일본에서 그 만화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데에 데스카 오사무라는 한 개인이 끼친 영향이라는 게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다룬 194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89년 이후까지 돌아가신 이후까지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업적은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근데 해냈잖아. 어쨌든 했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보여줬단 말이야, 작품을 통해서. 그것도 쉽지 않은데 일생에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은데 불새, 블랙잭, 붓다, 아돌프에게 구한다, 그 앞에 정글대제, 아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품들에서 관통하는 키워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의 생명력이 돌아오는 것을 봤던 그 희열을 당신들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 이걸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술가가 되어버리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음. 데지카 오사무한테는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데지카 오사무에 대한 이야기를 쭉 3편에 나눠서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그래도 다 패널들이 만화를 많이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데지카 오사무 작품이 뭔지 한번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재민 평론가님 먼저 얘기하실까요? 눈이 먼저 마주쳐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작품 데지카 오사무 작품 중에 네. 저는 불새예요. 아, 그럼 내가 불새를 할 수 없나? 하시면 되지. 네. 근데 불새도 안에도 옴니버스로 스토리가 많으니까. 불새를 왜 좋아하냐면, 그러니까 불새를 왜 좋아하냐면 데지카 오사무의 작품들 중에 뭐랄까 가장 원숙하다고 해야 되나? 그쵸. 이 사람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되게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게 심지어 1권부터 끝까지 23권인가요? 21 소년편까지 하면은 몇 권이지? 제가 찾아볼게요. 네. 그 전체 동안에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거든요. 네. 그걸 관찰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이 사람이 이 18권 긴 연재를 하는 동안 이 사람의 생각이 그대로인 것도 있고 바뀌어나가는 것도 있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도 있고 17권입니다. 네.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는 게 되게 즐거웠습니다. 되게 오래 연재했잖아요. 불새를. 네. 쭉 연재한 건 아니죠. 근데 쉬면서 그쵸. 하기도 했는데 그동안 바뀌는 거지 사람이. 가장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지점들이 있죠. 네. 다비님은 어떤 작품 좋아하세요? 저는 키리토의 창가인데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데즈카를 알고 되게 초반에 읽었는데 처음 보고 났을 때도 되게 충격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다시 읽었을 때 제가 한여름에 이걸 읽고 있었어요. 한여름에 심지어 어디서 읽었는지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집에 가는 버스에서 만원 버스에서 그걸 읽고 있었어요. 너무 더운데 그거 처음에 타서 이제 진짜 너무 덥다 생각하고 있다가 핸드폰을 보는데 내리는 순간 나 되게 더웠구나. 만화를 보고 있다가 더위를 잊고 내리는 순간 맞아 되게 더워했었는데 하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소름이 돋았던 순간이 있는데 진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경험을 시켜주는 만화라고 생각해서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불새를 엄청 좋아하긴 해요. 불새 보면서 내가 졌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유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뭐 내가 못 따라잡겠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혹시 모르잖아. 내가 저 사람 그쵸. 따라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하다가 야 내가 졌다. 난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이 생각 들었던 게 불새라서 되게 임팩트가 큰데 개인적으로는 이 만화를 끝까지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게 루이비트 비라고 루드비 비라고 베토벤 얘기인데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뭐 또 중복해서 얘기하면 되죠. 근데 되게 아까 말씀하신 그 흡입력, 그러니까 데시카 오사무 옛날 만화는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는 볼 때는 솔직히 좀 지루한 면이 있어요. 옛날 만화니까. 근데 잘 모를 때 제가 루이비트 비를 처음에 루드비 루드비히 비. 하여튼 이 베토벤 이야기를 서점에서 봤는데 데지카 오사무 만화인데 최근에 나왔다고 해서 그냥 사서 봤는데 옛날 만화인데도 너무 흡입력 있게 재밌게 보고 빨리 다음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옛날도 아니에요. 이게 87년도부터 89년까지 연재됐으니까 대충 드래곤볼이나 시티헌터랑 비슷한 만화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만화가 다시 보고 싶다. 만약에 이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저번에 데스카 오사무 AI로 만든 거 네토전생 그런 것처럼 해서 아니, 못 만들어. 한번 시도는 해봤으면 좋겠다. 그냥 재미삼아. 아니 그냥 그래도 루드비 비는 어느 정도 재미있게 엔딩이 돼 있는 거고 저도 사실 루드비 비를 추천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데스카 오사무가 구체적인 실존 인물로 가지고 만든 만화가 크게 보면 붓다하고 네. 루드비 비거든요. 그래서 붓다도 되게 좋아하는데 붓다도 그냥 막연한 석가모니에 대한 뭐 이렇게 경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치열한 그 시대의 얘기를 되게 잘 그렸어요. 그래서 붓다도 좋아하고 루드비 비도 이 보통 우리가 베토벤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베토벤이 그 살았던 그 시대에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0년이 지난 독일의 촌동네 본에서 태어난 게 베토벤이거든요. 그럼 그 시대에 정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베토벤은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음악 활동을 하기로 결심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폴레옹한테 뽕 빠져서 영웅도 만들고. 그쵸. 나폴레옹이랑 동갑이에요. 같은 해 태어나요. 근데 나폴레옹이 내가 생각했던 가난한 자를 위한 사람이 아니었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라고 했다. 이름 지우고 네. 영웅으로 바꾸고 맞아요. 그랬었던 공화주의자거든요. 하층민 공화주의자예요. 맞아요. 근데 그런 만화를 보면서 이 백그라운드를 궁금해하게 만드는 만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루드비 B가 참 되게 좋은 만화로 봤었고 붓다도 되게 좋아했던 그런 만화예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3시간을 통해서 이제 작품의 세밀한 얘기까지 하면은 우리 한 10편 해야 돼서 그냥 네. 각 작품만 하나씩 해야 돼요. 네, 알아서 보시는 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미약탐구에서도 저희가 데스카 오사무 만화 작품에 대해서는 좀 다루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때 또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왜냐면 그 데즈카 오사무라는 사람의 작품들을 볼 때 저희가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 연표를 좀 정리를 해서 애니메이션이랑 같이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 옆에 연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톰의 이미지는 사실 애니메이션의 이미지잖아요. 네. 날아가는 이미지. 그게 나올 때 1900 이게 있었던 동안 연재하는 동안에 도쿄올림픽이 있었다. 뭐 이런 거나 불세를 연재할 때 뭐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그걸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민 평론가님께서 이거 도표 만들기를 희망하셔서 저한테 어제부터 얘기를 하셔가지고 방송 올릴 때나 이럴 때 맞춰서 근데 진짜 빠진 만화 되게 많은데. 예를 엄청 들어 많죠. 이거를 도와주십시오. 난 이게 최선이었어. 데스카 오사무 만화가 한 600편 정도 되거든. 대표작으로 하자 대표작. 600권이죠? 타이틀이 600. 타이틀로 알고 있는데 단편까. 사람이 아니다. 나는 못 만들겠다. 40년 했는데 600편 1년에 몇 편씩 한 거야 그러면. 와. 단편들도 많고.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거를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서. 근데 나는 그때 그 생각을 했어. 국내에 나와 있는 거 기준으로 했거든요. 네, 그 볼 수 있는 거 기준으로 해주시면 더 낫겠네요. 되게 피해가기 좋죠. 네, 훌륭하네요. 이북으로 볼 수 있는 거 기준 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한국에 해서. 정발된 거 혹은 정발된 거 네네. 네. 정확히.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뭐 마지막인데 데스카 오사무 이야기 관련해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항상 제일 좋아하는 만화가 존경할 만한 만화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경할 만한 만화가도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실패도 많이 하고 약점도 많이 있잖아요. 쪼잔하기도 했고. 네, 쪼잔하기도 하고. 그게 더 매력적이야. 맞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런 쪼잔한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 진짜 좋아하는 일에 몰입을 해서 정확하게 604 작품을 만들었고 페이지 분량으로 15만 페이지를 그렸어요. 잘 정리하세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연구를 평생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만화를 평생 만들기를 좋아하는 분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위대한 점 맨 마지막에 나온 604 작품만 보고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뛰어난 작품들도 보지만 그도 굴러떨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했었던 그의 약점들이 오히려 저는 데스카 오사무를 더 빛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15만 페이지를 대충 계산해봤는데 40년을 활동했다고 치고 1년에 5일을 쉬잖아요. 360일을 일해서 10개를 하루에 10장을 조금 넘게 그려야 돼요. 근데 전 그것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604 작품인데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데스카 오사무의 만화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것도 생각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무수히 많이 하는 중에 이제 인기 있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부로 해서 전평시 올라가도록 하고요. 데스카 오사무 다뤘으니까 다음엔 또 그 다음 일본 만화의 중요한 작품을 한번 골라서 얘기하기로 돼 있으니까요. 그건 2월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